크리스찬 디올, 태그 호이어, 로에베, 지방시, 셀리느 등을 비롯한 70여 개의 명품 브랜드들을 보유한 럭셔리 브랜드계의 1위 기업, 헤네시, 모엣 샹동, 돈페리뇽 등의 럭셔리 주류 사업까지 영위하는 그룹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의 대장 브랜드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인포티브입니다. 1854년 창업 이래로 명실상부 럭셔리 하우스의 왕좌를 거머쥐며 세계의 수많은 셀럽들부터 성공한 사업가, 젊은 직장인까지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브랜드죠. 이 루이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여성 가방, 수천만원까지도 호가하는 재킷. 오늘 인포티브에서는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그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비통의 탄생 역사와 루이비통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의 어두운 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루이비통은 1854년 트렁크를 제작한 창업자 루이 비통의 이름을 딴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가방, 의류, 주얼리, 신발, 선글라스, 시계, 향수 등의 다양한 럭셔리 아이템을 생산하지만 최초의 루이비통은 프랑스 파리 여행 가방 전문 매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여행용 가방은 여러 개를 쌓아 올리기엔 매우 부적합한 둥근 형태의 디자인에 매우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철도나 배로 실어 나르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장 부근에 최초의 철도선인 파리 생제르맹이 건설되는 것을 지켜본 루이비통은 1858년 평평한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트렁크,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제작한 트렁크 가방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후 전세계의 브랜드들은 루이비통의 트렁크 디자인을 카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은 도용될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루이비통은 1878년 디자인이 도용되지 않도록 현재의 루이비통 가방의 디자인, 바로 베이지 색상과 갈색의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트렁크의 모습을 변경합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긴 어려운 내용이지만 당대 유럽 문화에 있어선 충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이후 루이비통은 창업자인 루이비통의 아들 조르주 비통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더 지나 1936년 조르주 비통이 사망하면서 다시 그의 아들인 가스통 루이비통이 경영권을 물려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알리고 여행수단이 기차가 아닌 자동차로 바뀌면서 루이비통은 트렁크보단 작고 더욱 실용적인 가방 개발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제품은 바로 파피용 백, 그리고 에필라인입니다. 1978년 일본을 시작으로 1983년에는 태국과 대만, 대한민국 등 아시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매장을 개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온라인몰을 오픈하기도 하였죠. 이후 1997년 세계적인 뉴욕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를 루이비통의 새로운 아트 디렉터로 영입합니다. 그는 루이비통의 디자인 철학은 잘 유지하면서 젊은 이미지를 가비하여 루이비통의 사업 영역을 의류, 신발, 주얼리 컬렉션 등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다소 친숙한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하며 모노그램 멀티컬러, 다미의 에벤느, 다미의 아주르 등의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최근에는 오프화이트의 수장 버질 아블로를 디렉터로 임명하면서 더더욱 진보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루이비통 컬렉션의 의류를 한 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욱이 인기 있는 라인업이라면 VIP들이 아닌 이상이야 그 돈을 주고도 구매하기 힘들죠. 가방 또한 수백만원 이상을 호가하지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비결은 이곳에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제품 생산 비용의 3000% 이상을 판매 비용으로 선정합니다. 모든 럭셔리 하우스들이 그렇지만 루이비통은 원가가 저렴한 제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루이비통의 입장에 따르면 루이비통 가방은 수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의 루이비통 가방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장인이 일주일을 매달려야 가방 하나가 탄생한다니 이렇게 보니까 루이비통 가방의 가격이 나름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곳에도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가방의 중요한 부위는 장인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부위는 중국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네, 중국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대두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루이비통의 어두운 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루이비통은 지금까지도 철저히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후에는 과거의 위치를 되찾지 못하다가 헨리 라카미에를 영입하면서 경영혁신으로 서서히 사세를 회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상장회사가 되었고 M&A를 시작해 1988년 지방시를 인수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간 것입니다. 자, 나치에 협력을 하였다니 매우 소름끼치고 무섭지 않나요? 그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브랜딩, 일명 브랜드화입니다.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심플한 야전복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당해 보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제복을 선택했다는데요. 그의 제복에 대한 고집은 나치가 강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나치가 1940년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루이비통만 건재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공개적으로 나치에 협력하면서 여러 권한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이벌 패션 브랜드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잠적, 폐업을 하는 가운데 루이비통만 장사를 했으니
그들의 동무대가 펼쳐졌던 것이죠. 루이비통은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매년 상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이비통은 전 세계 74개국에 진출해 총 465여 개의 매장과 18,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그룹의 총 영업이익 절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럭셔리 패션계의 왕좌 루이비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티브였습니다.